멜리타 여사가 이제 본인이 위장병 때문에 커피를 걸러 마시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글씨를 쓰고 먹물을 쭉 빼는 걸 보고 종이에다가 커피를 걸러 마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지방산이 제거되면서 멜리타 여사의 저 종이 필터 방식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저 벤치 가문이었어요. 벤치 가문. 더 훌륭한 건 이 멜리타 여사도 훌륭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었던 남편이 더 훌륭하죠. 저거를 특허내죠. 바로 특허를 내서 이렇게 종이 필터 방식은 우리만 해야지 했는데 1908년 이후에 유럽은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휩싸이게 되고 저 방식이 특허를 내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휩싸이면서 저거를 저렇게 한가하게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죠.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게 되죠. 1930년 일본이죠. 일본이 저거를 가져다가 뭐 인도네시아나 한국에서나 어마어마한 재산이 막 들어오죠. 뭐 브라질로도 막 사람 보내고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막 무료로 갖다 주죠. 사람 보내줬다는 걸로. 이 커피를 마실 때 오타쿠들은 신이 났죠. 요리도 뿌려보고 조리도 뿌려보고 점드립도 해보고 고노도 만들고 하리오도 만들고. 일본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만든 거는 없어요. 일본이 커피 문화에서 만든 건 하나 있죠. 캔커피. 와, 캔커피. 야, UCC에서 캔커피에서 캔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캔은 영국에서 19세기에 만들고 단지 커피를 캔에 담았을 뿐이에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똑같죠? 믹스커피.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969년에 아폴로 11호 이글호에 있고 최초의 믹스커피는 지금 워싱턴의 스미소니언에 멀쩡히 전시되고 있는데 계속 믹스커피의 발명국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중국 가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큰일 나요. 다만 우린 뭐다? 믹스커피를 상품화했다. 뭐처럼? 캔에다 커피를 담은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1884년에 커피가 제공되고 있었다. 뭐 아간파천보다 아간파천이 14년 앞서는 거죠. 1890 아간파천이 96년이죠. 96니까 12년 앞서는 거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한성순보에 이탈리아 정부가 커피를 재배했다는 얘기가 1883년 신문에 실려요. 그러니까 신문에 실렸다는 얘기는 한간에 커피가 마시고 있었다. 한간에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조금 늦은 사람이지만 1894년에 이 루시 버드 같은 경우에는 왜 관심이 있냐면 명성황후를 본 사람이에요. 명성황후를 거의 마지막 순간에 보고 명성황후와 함께 만찬잔에서 식사를 했고 만찬장에 오른 음식을 다 자기가 이 글로 다 적어놓고 거기에는 진짜 음률 시인들이 나와서 시를 공중 시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바로 그 만찬장 자리에 적포도주와 커피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죠. 그죠? 저것도 아간파천 2년 전이죠. 아무튼 이사벨라 루시버드. 저 사람이 이야기한 명성황후의 그 이야기를 보고 한때 초상화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성황후 후보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정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 근대화 운동이 있는데 여기까지 연결되기 한참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얘기가 지금 쇼군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쇼군. 너무너무 멋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에 거기 포르투갈 애들이 멀쩡히 있는데 네덜란드는 왜 왔을까? 데지마 섬은 커피 일본의 첫 시작점이고 제가 커피 인문학을 하기 전에 제일 제 자존심을 건드렸던 게 커피의 문화가 일본보다 200년 늦다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소리냐를 찾다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됐던 건데 쇼군 영화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도쿠가 이토 히로부미의 얘기.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어디랑 연결돼요? 안중근 의사랑 연결되고 안중근 의사는 또 커피와 연결이 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이재명 열사의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열사가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죽였으니 나는 이제 그 이완용을 죽이겠다 하면서 이제 명동성당이 등장하게 되고, 이완용이는 왜 커피 쪽에 들어와요? 순종께서 백작이 된 기념으로 가배기구를 하사했다는 얘기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라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실마리를 잡고 커피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또 히로미가 얼마 전에 정치인이 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 그래서 안중근과 이또 히로미 그리고 커피라는 걸로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 전에 이승만과 커피를 이미 써버린 바람에 너무 정치적이어서 지금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또 히로미 저거를 보려면 미스터 선샤인 보시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선샤인이 지금 이쪽 분위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일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잠시 제가 그 화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잠깐 끄고 뒤에 불 좀 켜주실래요? 오늘 이따가 이 책을 전체를 제가 다 스캐닝을 한번 쭉 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커피학과의 구호 있죠. 고통 없이 변화 없다. 그죠? 아마 최대한 열심히 옮겨 적으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도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 저 나름대로도 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했고, 저도 모처럼 얘를 다시 또 보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 선생님께서도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개론서로도 참 좋은데 머릿말에도 나와 있지만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건 사이언스, 과학적 데이터가 다 있는 것들이라 외치기가 쉬워요. 이 책 다음에는 또 제가 다른 책을 권해드리겠는데,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커피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 7시까지니까 프로세싱과 사실은 오늘 에너로빅 퍼멘테이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현장에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 유기화학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행히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유기화학 쪽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학부 때에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제 유전공학을 하면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유전공학 쪽으로 갈 줄 알고 DNA 시퀀싱까지 다 하고 생화학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기자 생활 쪽으로 바꾸게 됐는데 나중에 와인을 하면서 쉬웠던 게 발효를 아니까 와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커피 쪽에 와서 그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향미에 들어가면서 많이 쓰이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1번 커피에서 애프리콧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코에 구체적인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눈 뒤에 있는 후각세포를 만났기 때문이고, 화학 물질이 만나는 방식은 예컨대 얘를 이렇게 생긴 화학 물질이라면 얘가 코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신경세포에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셉터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신경세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는 어디랑 결합이 돼요? 여기로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전기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포고, 요 순간에 요 밑에가 변화가 생겨요. 얘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 생겼던 것이 막 예컨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뀐다고만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시그널 하이퍼시스라고 하는데 이걸로 노벨상을 탔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중에 하나의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신호가 전해져 가지고 이 세포에 NaCl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온이 들어가는 채널이 있는데
얘들이 흐름이 정해져요. 자, 그러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신경세포는 하나겠지만, 그러면 얘가 주는 신호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 전기장이 달라져요. 이런 패턴이 어디로 전달되냐면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았고 신경세포의 이온의 출입이 바뀌면서 신경막에 전이가 생기고 이런 패턴이 뇌로 딱 정해지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 전기 신호를 이런 패턴으로 보내서 우리는 살구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미각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얘는 뭐냐? 얘가 한 잔의 커피에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커피를 마셨으니까 아니면 이 향이 겉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입 안에서 위에 있는 펠럿을 통해서 들어가서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목구멍으로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가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역류해가지고 뒤쪽으로 펠럿이 없죠. 뒤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후각세포를 만나면 그러니까 후각세포를 만나는 방식은 우리가 커피 테이스팅을 할 때 바깥에서 나오는 아로마가 있고 입 안에서 펠렛을 타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기름기가 있는 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가 기도를 타고 바로 올라가는 역류한 레트로노잘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순간순간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화학 물질이 우리에 있는 세포에 이온 채널에 영향을 끼쳐서 특이한 패턴의 전기 신호를 뇌에 갖다 줄 때 이런 신호면 우리가 살구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향미를 이걸 우리가 관능이라 그래요. 우리의 기관이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을 인지해서 머릿속에서 특정한 향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뭐 예를 들어 C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표시가 나와서 OH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질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S가 설퍼가 있고 여기 또 OH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하는 건 얘를 일일이 C 그 다음에 C마다 H 여기는 H 또 여기 사가니까 모두 4개가 C를 중심으로 해서는 4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2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H 이쪽으로 H 얘는 하나니까 또 4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딱 됐을 때 끝에는 CH3라고 하는 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혼자 있다 그래서 우리가 H4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가 꽉 차여서 완성되어 있는 얘를 의미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C 그러니까 C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드니까 이런 작대기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방향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코에 감지하려면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분자량이 일정량 이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카본 체인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건 공족받기가 쉬워요. 로스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물에 들여서 가수분에 의해서 조각나죠. 조각나면 우리 코를 그냥 스쳐가요. 그러니까 향기 성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의 분자량 이상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향이 있어서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우리 코에 감지될 정도의 향기 분자들은 이런 공격으로 단전해서 일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봤더니 뭐냐면 벤젠 링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끝이 풀려있는 리니어가 아니라 이렇게 환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격을 받아도 이 모양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요. 대체적으로 향들을 봤더니 이런 일정한 사이즈를 작지만 유지하고 있는 물질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리니어한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와요? 작은 거? 얘들은 유기산, 산이에요. 산. 산은 코로 맞지 않죠. 얘들은 미각에 작동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그러면 얘들이 일정한 패턴의 모양을 하게 되는데 한 잔의 커피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주는 커피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걸 만나게 돼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얘랑 3차원적인 모양은 손바닥처럼 이성질체. 구조는 똑같지만 3차원 공간에서의 모양이 다른 게 과당이에요. 참 얄궂죠? 글루코스와 성분은 똑같지만 3차원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 둘이 붙으면 뭐가 돼요? 얘가 바로 수크로스가 돼요. 수크로스가 돼야 이제 우리가 얘를 설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설탕도 먹고 글루코스도 먹고 하지만 식물은 글루코스인 상태로 저장하고 글루코스인 상태로 움직여요. 우리의 몸에는 혈액이 흐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식물의 몸에는 글루코스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얘는 C가 6개짜리예요. 자, 얘들이 C가 6개짜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2, 3, 4, 5, 6. 6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는 거예요. 또 혹은 예전에 기억나지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었던 거죠. 여기 C, 그 다음에 OH, 이런 방식으로 해서 6개까지도 하기도 하고 C가 6개 되겠죠. 얘들이 글루코스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 생체 현상이라면 글루코스의 얘들을 하나하나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끊는 방식이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는 거가 효율적이 없으니까 오랜 진화 생활 속에 1, 2, 3, 4, 5, 6이라고 하면 딱 3개를 여기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C3를 갖다가 2개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글루코스는 하나하나씩 떨어지지 않고 C3로 가운데를 뚝 잘라요. 그러면 단맛이 있었던 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글루코스가 얘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얘는 산이 돼요. 그래서 유기산, 신맛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생체에서 벌어질 때 생체에서 벌어지는 것 갖고 우리가 맛을 보나요? 우린 모르죠. 그냥 다만 몸에서 글루코스를 가지고 우리가 글루코스를 섭취하고 식물에서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결합 에너지를 끊으면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 이때 잘릴 때 유기산 현상이 나오는데 맛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하나하나씩 잘라나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잘라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면 나타나는 이런 맛들이 화학 구조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 로스팅은 어때요? 이렇게 만든 것은 커피의 그린빈의 생두에 들어가 있어서 얘가 살아있을 때 어느 순간 확 포착을 해버리면 글루코스도 있을 것이고 글루코스를 대사해서 나온 다양한 유기산도 있을 것이고 또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 질소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죠? 먹으려면 로스팅을 하죠. 로스팅을 할 때 이 안으로 이제 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아미노산 성분들이 있겠죠. 단백질을 이렇게 해체를 하면 나오는 아미노산은 끝에 NH기가 있어요. 질소가 있는 것, 질소나 황이 있는 것이 NH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 아시려고 하지만 그냥 아미노산 혹은 아미노산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백질이 이렇게 작게 분리되면 혹은 또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 상태로 떠다니니까 생두 상태에는 아미노산도 많이 있고 단백질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뭐 C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끝에 C 쪽에 워낙은 HH가 붙어 있거나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NH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맛도 달라지고. 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는 수크로스나 탄수화물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떤 거는 COOH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카르복실기 그래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기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우연치 않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로스팅을 할 때 생두가 처음에는 실온이었는데 로스팅을 통해서 주변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생두 안에 제일 먼저 열을 받으면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막 움직여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함수율을 따지는 이유가 물기가 많으면 처음에 불을 움직이게 할 때 열량이 많이 들을지 몰라도 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물이 뜨거워져서 얘들이 막 움직이면서 고르게 콩에 열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열을 빨리 올려서 예컨대 조사를 해봤더니 콩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 정도가 될 때 왕성하고 한 130도부터 현상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150에서 160일 때 이때 마이야르 리액션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을 이른바 또 갈변 반응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원인은 아직은 여기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여기 안에 효소는 작용하진 않지만 얘들이 막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NH기가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막 섞이다가 NH기랑 COOH가 딱 만나면 결합을 해서 여기서 H2O가 빠지죠.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물도 생기는 거예요. 자, NHCOH가 나올 때 H 하나, OH 두 개를 서로 얘들이 빠져지면서 CNH의 결합물이 하나가 생겨요. 얘가 바로 맛성분을 내는 향미 성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일정 온도 150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화학 성분 NH와 COH가 만나서 뭔가 유의미한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만들어지면 빛을 반사시키는 파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녹색이었던 것이 녹색만 반사를 시키던 것이 NH와 OH가 만나는 결합물이 생기면 녹색은 흡수하고 노란빛, 갈색빛을 반사시켜요. 그러니까 녹색이었던 생두가 노란색, 갈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안에 성분들이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서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색을 보고도 안에서 지금 다른 화학물들이 만들어졌구나. 옐로우와 갈색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거를 향미 성분이 발현이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스팅의 가장 핵심적인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돼지고기도 똑같죠. 돼지고기도 단백질 덩어리지만 그 안에 OH기가 있단 말이에요. 걔들을 이제 구울 때 노릿노릿해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맛이 생긴다. 그러니까 맛이 없던 데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화학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오랜 경험 속에 우리는 불을 가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의 물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색깔과 냄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진화 과정 중에 그걸 먹으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로스팅이 여기서 끝나나요? 안 그러죠? 이제 로스팅을 계속 더해서 160도를 넘어서 170, 180 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분자의 운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NH와 OH가 만나고 싶고 부둥켜 안고 싶어도 못 만나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에너지가 붙잡고 있어서 사람을 속삭일 시간을 안 줘서 못 만나요. 그래서 COH가 있는 수크로스 같은 거, 설탕에 있는 COH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COH, 특히 당에서는 스스로 녹아요. 만나지 못하고. 이 애달픈 사연을 담은 노래가 뭐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로스팅의 160도를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고운 갈색이 아니라 스스로 녹아내리는 고통스러운 멜라노이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얘들이 녹아내리면서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지니까 색깔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멜라노이딘이에요. 거대 분자들이죠. 당연히 색도 바뀌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직녀에게란 영화라 노래를 꼭 들으세요. 이게 문병란 선생님의 시인데, 연인이여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못해요. 자, 저런 비유를 하는 건 이제 160도를 넘어서서 커피에 있는 성분이 NH와 COH가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서 속삭이고 싶지만 왕성한 불의 기운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마침내 우리의 직녀는 녹아내리고 그래서 멜라노인을 만들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결국은 로스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런 화학적인 작용인데, 이제 요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단계부터 시작이 되지만 멜라노이드뿐만이 아니라 중합체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포름산과 일산화탄소가 막 나오죠. 왜? 불이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잘라요. 그럴 때 벤젠린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을 할지 모르지만 니니한 것들은 좀 막 싹둑싹둑 잘라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나와요. CO, CO2,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은 가스. 그래서 색깔이 멜라노이드 될 때는 샘플러를 열어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그때 냄새 맡으면 폐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150도, 160도까지 그때를 냄새물로 보고 멜라노이드로 시작되게 되면 폐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오니까 절대 샘플러 닿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육안으로 보는 거죠. 사이즈, 겉면에 주름이 폈는지 안 폈는지, 볼륨이, 혹은 또 색깔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화학물의 변화와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이 또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긴하게 생기는 저 글루코스나 이런 화학물질은 왜 식물의 씨앗에 들어가 있느냐? 궁금해요? 나만 궁금해요? 자, 그러면 씨앗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운명적으로 벗겨져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럴 때 커피에 들어있는 씨앗에 있는 성분과 내가 만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견우와 직녀의 만남은 아닐까? 왜냐하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과 커피 씨앗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은 먼 옛날 우리는 똑같이 공룡의 허파를 구성하던 조직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유기화학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런지 이제 그 설명을 지금부터 잠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커피를 만날 때마다 1만 전이 아니죠. 한 50만 년 전에, 50만 년 전도 아니죠. 500만 년 전에 공룡의 허파를 떠올리면서 아까 커피를 만나면 너가 아주 먼 옛날엔 같이 공룡의 허파를 이루던 우리는 하나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식물이 잎이 있어요. 이게 커피나무예요. 자, 여긴 태양이 있고 오랜 진화 과정 속에 공기 중에는 CO2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가우가, 우리의 공동 조상인 호미닌이 있어요. 자, 오랜 진화 속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인간은
왜 몸체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더 강건해졌냐면 오랜 진화 속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얘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식물체가 잔뜩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생명체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영양성분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런데 초창기에 플랑크톤이나 처음 생명체가 나올 때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뭘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죠? 존재. 피와 구분이에요. 너와 나의 구분. 물체가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얘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려면 뭐예요? 멤브레인. 경계가 생겨야 돼요. 인터피어가. 이게 철학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물질들이 막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비슷한 것만 끌어들이고 다른 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와 비슷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내보내버렸네요. 이게 또 억만 년 동안 진행이 돼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제 나가 된 거예요. 여기는 남이 된 거고 이렇게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경계가 생겼을 때 이걸 바로 이제 생명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돼서 이젠 얘가 어떤 욕심을 갖게 되냐면 생명체는 어떤 욕심이 제일 커요? 자기 번식이죠. 자기 존재의 유지. 그 다음엔 종족 번식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종족 번식에 처음에는 나를 탄생시켰고 그 다음에는 종족 번식의 본능. 그래서 나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죠. 나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많은 거를 갖고 와서 성장해야 돼요. 2배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어느 정도 다 커지면 이제 우리 둘로 나눠자. 이걸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암수 없이 번식되는 거죠. 이러다가 오랜 세월 속에 각자 내가 애써서 내 몸을 불려가지고 둘로 나누는 것보다 나랑 딱 부딪혀가지고 조금만 주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종족이 유지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이른바 남녀가 되는 거예요. 성의 구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떠한 존재의 분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가장 초창기, 얘가 이제 가장 초창기라면 바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없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광합성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키우려고 그래요. 왜? 내 자신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종족 보존을 해서 나를 번식시켜야 되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 몸이 구성된 걸 딱 봤더니 다 카본의 연결체예요. 다 탄소가 블록이에요. 이거는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화학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학자들이 봤더니 규소도 비슷해요. 규소도 비슷한데 화학적으로 탄소를 블록으로 만들 때가 가장 견고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탄소는 우리가 사가라고 하는데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생명체가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적어도 지구에서. 그런데 지금은 우주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탄소의 연결체가 생명으로 나오게 된 거고 한참 흘러서 이제 식물들로 성장이 됐을 때 식물들의 메커니즘을 봤더니 이 탄소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공기 중에 CO2부터 오는 거예요. 우주에는 질소가 제일 많지만 아무튼 공기 중에 빅뱅부터 시작해서 소립자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탄소가 산소를 만나고 막 이런 여러 과정 중에 공기 중에 CO2는 늘 떠다니죠. 자, 그래서 식물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C가 막 떠다니는데 얘를 내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결합시켜야 돼요. C를 하나 딱, 또 탄소를 하나 딱, 계속 얘를 결합시켜야 돼요. 결합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떨어져서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을 억지로 묶어두는 거예요. 억지로 묶어두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멀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느냐, 그게 바로 햇빛 에너지예요. 오랜 진화 과정 속에 공기 중에 탄소 많고 햇빛이 많으니까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공기 중에 탄소를 붙잡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엽록체예요. 그러니 이 전에 있는 코아세르베이트 얘기는 다 빼놓고 지금 우리 인간만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식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식물이 모든 영양성분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공기 중의 탄소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도 애들 바깥에 보면 이따가 식물 보면 격려해 줘야 돼요. 낮에 특히 열심히 계속 탄소 끄잡았는데 햇빛 에너지 가지고 꼬매서 계속 만드는데 진화 단계에서 얘가 또 깨달아요. 얘를 계속 연결시켜 봤더니 너무 체인이 넓을 때에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얘가 딱 6개만 묶어둬요. 6개 단위로 딱 묶어두고 필요하다면 얘를 또 이렇게 3개 단위로 묶어두고 6개로 묶은 거, 얘를 바로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당.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6개씩 묶인 것이 3개씩 딱 묶어두면 얘가 바로 글리세롤. 그러니까 어차피 지질이나 몸에 좋다라고 하는 식물의 섬유소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모두 다 이 탄화 수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탄소의 탄화 수소, 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H가 붙죠. 그래서 탄화 수소의 연결체가 식물체가 되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 3개씩 묶어둔 게 글리세롤이 되는 거고, 얘가 6개가 아니라 12개나 2배체로 가가지고 18개가 되면은 얘를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체인 중에 질소와 황이 들어가 있으면 얘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식물체를, 인간은 엽록체를 선택하는 방식 대신에 널려 있는 식물체를 소화시켜서 거기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을 간에서 정제를 해서 혈당을 통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혈액을 통해서 글루코스, 포도당이 막 흘러가다가 얘가 뭐 발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발에 이거 쓰는 것 하나가 에너지가 써야 되니까 발 쪽에 있는 근육 위에 있는 포도당이 나가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글루코스가, 이게 이제 발을 움직이기 위한 세포라면 이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이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돼요. ATP는 아데노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3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에너지를, ATP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식물체에서부터 온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특정한 세포로 보내가지고 포도당이 이제 들어가면 TCA 사이클이라 그래서 글루코스를 요거 회전시키면서 여기서부터 옥살산, 뭐 시트릭 액시드, 다양한 산들이 나와가지고 그 산들이 또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가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합성과 분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글루코스다.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호흡하면 산소를 마셔서 호흡해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또 우리가 체내로 나간 이산화탄소가 또 어딘가에 식물로 고정이 돼서 다른 생물로 가죠. 그러니 커피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아주 먼 옛날에는 같은 공룡의 허파를 구성하는 우리는 같은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불교의 이제 여러 가지 윤회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얘기들이 다 이런 사이클링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중에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인 커피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거대한 속에 그냥 씨앗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씨앗 하나가 로스팅이 돼가지고 성분이 바뀌는 것도 보면 다 이런 카본 체인의 분리에 관한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맛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맛이 있는 것일수록 우리 몸에 빨리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맛만 있는 건 잔뜩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맛있는 것이 있을 때 계속 저장해 놓으려고 지방이 잔뜩 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화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 용어나 아니면 나는 어느 대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이 있으면